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국회에서 오늘 예결위에서 벌써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예결 특위가 열리는데요. 4차 추경 및 2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자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 2, 3차 추경이 코로나로 있었고요. 59조가 사용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수재 때 예비비가 부족하다 어쩌니 하더니만 이번에 코로나가 다시 또 대규모로 번지니까 잽싸게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면서 4차 추경을 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쯤 되면 그냥 추경이 거의 일상화되겠죠. 그러면 연말까지 추경이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냐? 아닙니다. 지금 8월인데 4차 추경이면 10월, 12월쯤 돼서 5차, 6차쯤 한 번쯤 더 있지 않겠냐? 연말까지 두어 번은 더 있지 않겠냐? 그래서 두어 달에 한 번씩 하는 보너스가 추경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홍남기는 1차처럼 전부 다 주는 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런데 2차 추경을 뭘로 주느냐 하니, 자, 이 재원 조달에 대해 100%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반기에 나라 빚이 110조가 지금 적자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3차 추경 중에 적자 국채가 37조라는 거예요. 59조인 것 중에 37조가 빚내서 3차 추경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1인 가구 40만원부터 시작해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줬습니다. 14조 3천억이 들어갔어요. 14조 3천억이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급 범위를 줄여 소득 하위 70%만 준다고 해도 9조 7천억, 50% 가구로 한정하여 절반인 50% 가구로 준다면 5, 6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처럼 1인당 20만원씩 전부 다 준다면 10조 원, 30만원씩 준다면 15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한국의 적자 발생이 110조 5천억이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작년의 상반기 적자의 2배라는 거예요. 이래서 3차 추경이 59조였는데 그 59조 중에서 37조 5천억은 적자 국채, 즉 빚잔치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1차 지원은 일자리 소멸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 역할, 일부 소비 증가 부분인데 이게 일회성의 효과에 반짝하고 끝났다. 6월 달에 잠깐 반짝하고 끝났습니다. 2분기 평균 소비 성향, 즉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67.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돈을 14조 3천억을 풀었는데 2.5%가 하락을 했어요. 나라 돈을 가지고 빚내서 국민들한테 던져줬는데 그만큼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일시적인 지원금을 수입을 국민들한테 던져주더라도 원래 사야 할 생필품을 사고 남는 돈은 그만큼 더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소비했을 돈을 그 재난지원금으로 사고 그러면 평소에 소비할 만큼은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별 지원이 지금 하는 것이 또 쉽지도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이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정부가 가장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건강보험료인데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고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지 않아 부자수급자가 나올 수 있고요.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만 채우면 되는데 지역가입자는 집, 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형평성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달에 70% 준다 했을 때 온갖 시끄러운 논란이 있다가 황교안이가 1인당 50만원 이야기를 하니까 다 줘버리는 쪽으로 가게 됐죠. 자, 홍남기는 2차 재난지원금이 전체 지급이 어렵다. 100% 국채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출마한 사람인가 공무원 월급 20% 깎아서 주자 이런 말까지 했다가 또 공무원이 시끄럽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상황이 2차 대전 이후에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최악의 경제 상태고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취업자 3명 중에 1명, 특히 저소득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저학력, 청년, 여성 등이 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받을 거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 창출하고 생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원칙이 없이 돈을 자꾸 필요 때마다 찔끔찔끔 주게 되면 이거 감당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가 얼마나 오래 갈 건가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합의 몇 년 갈 거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 경제가 무너질 거다. 그 속에서 그야말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가 될 거다. 그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사회 안전망에 대한 합의가 더 선행이지 않느냐. 그게 한두 달 늦게 주더라도 이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해야 되고 그걸 합의를 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대붕괴에 대한 추정이 합의가 돼야 된다. 그게 없이 그냥 어려울 때마다 돈 준다라고 갈 수는 없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생기고 난 뒤에 어느 계층에 어떻게 집중적으로 줘야 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보면 1차로 돈을 줬을 때 가구 수에 따라서 돈이 다르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이 부자인 가구가 주로 4인 가구였고 가난한 사람인 가구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가지고요. 그 재난지원금이 대체로 부유층에는 100만 원씩 풀로 가고 좀 가난한 집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40만 원 가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예로 소득 상위 20%의 가구당 구성원이 3.52명이고 하위 20%의 가구당 구성원은 2.34명이라서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가구 구성원 숫자가 1.5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피해가 별로 없거나 적은 사람들한테 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냐. 국민 소고기 사 먹으라고 주는 돈이 재난지원금이냐.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을 준다 하더라도 이거야말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을 계층에만 집중해서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형 뉴딜이라고 코로나 핑계로 160조를 투자한다 했어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이라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겁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걸 안 했겠죠. 총 160조를 투자하는데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태양광 등에다가 73.4조, 디지털 뉴딜이라 하는 IT 부분에 58.2조, 그리고 안전망 강화에 28.4조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 가지고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를 포함해 67조 7천억을 갖다가 투입한다는데. 자,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이 20조를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0조, 내후년에 29조 정도 하겠죠. 남은 거는 그럼 뭘로 하느냐? 이제 아까 펀드, 이 정권이 주로 이야기해왔던 그 원금이 보장되고 3% 수익률 펀드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그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7, 8조, 사회 안전망에 5, 6조씩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 2차 재난지원금과 엮어서 하는 것은
그 2차 재난지원금의 그 성격이나 이 한국형 뉴딜 하는 28.4조나 이게 다 그거예요. 사회 안정망 강화 28.4조나 2차 재난지원금이나 또 지난번에 1차로 줬던 14조 3천억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160조 투자해서 그린 뉴딜이니 디지털 뉴딜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지금 태양광이고요. 무슨 이 IT 관련 사업을 할 때입니까? 한국형 뉴딜 한다고요. 이 일에 지금 사회 안전망 강화의 대상이 되어 있는 서민들이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에서 일자리를 얻겠어요? 자, 뉴딜을 하려 하면 그 사람들 지금 당장 경제가 망가져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빈곤층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걸 돈으로 정부가 그냥 줄 수는 없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지급을 하면요. 이거는 국가 부채만 늘어나지 감당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이 대공황이 왔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공황을 극복하는 정책을 만들면서 거기에 국가적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서 TVA입니까? 뭡니까? 테네시강 유역 종합개발계획이나 후버댐이나 이런 것처럼 해서 정부가 엄청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동력을 투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계속 그런 대규모 정부 주도의 사업에 지금 투입되고 그 월급으로 돈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경을 4차를 편성해서 2차 재난지원금을 줘야 될 만큼의 시급한 상황이고 이것이 지속될 거라면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버리는 돈을 할 게 아니라 정부가 이참에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재난지원금도 성격도 가지면서 한국형 뉴딜 성격도 가지는 그야말로 이 서민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일을 시키는 대규모의 사업들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처럼 무슨 산책로에 다니면서 담배꽁초 줍기니 학교에 불 끄기니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삶을 버틸 수 있도록 또 국가는 그 일을 시키고 나면 그것이 효과가 있도록 하는 일자리를 줘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요.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한국형 뉴딜로 저는 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4,500만 가구의 집을 짓겠다. 국가 주도의 아파트를 짓겠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는데 그 사람들이 투입되고 일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국가적 주택 공급도 해결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갖다가 우선 정부가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벌어서 돈을 내도록 하고 할부금을요. 그래서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일자리나 아니면 학교에서 B급 교사를 채용해서 방과 후에 광범위한 과목별 교사를 수십만 명을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다가 그 요양보호사를 수십만 명을 채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회 안전망형 한국형 뉴딜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해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낭비하게 돈 던져주는 거, 고기 사 먹는 거,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이런 식의 돈을 빚을 자꾸 쌓으면서 주는 것은 그건 뿌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된 한국형 뉴딜을 해서 뿌리고 나면 집이라도 4,500만 채 남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또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 그들에게 주거 문제도 해결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한국형 뉴딜과 사회 안전망, 재난지원금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돈 뿌리는 거 반대합니다. 먼저 현재의 경제 위기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국가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 거냐라는 이 계획 아래 체계적으로 한국형 뉴딜 사회 안전망과 재난지원금이 연계되기를 바랍니다.